특별한 날에 우리가 양성평등과 관련된 새로운 이슈를 매번 반복됐지만 이런 영상까지 함께 보면서 우리에게 삶에 나란히 걸어간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이런 것들을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날이고 좋은 기회가 있는 날이 오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길지 않습니다. 그만큼 좀 압축적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관련해서 우리 선생님들 얼굴을 보니까 눈동자가 또릿또릿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 제일 먼저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능력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아마 신이 우리에게 준 능력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저는 그 능력이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가장 첫 번째 능력은 뭐냐? 상상력입니다. 상상력. 상상력이라고 한다면 대단한 능력이죠. 내게 없는 것을 끌어와서 마치 내게 있는 것처럼 해서 지금의 나를 미래까지 확장하는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 그게 아마 상상력일 거고, 또 내 안에 있는 것을 사실보다 훨씬 더 확장해서 미래까지 이끌어가는 능력 역시 상상에 기반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신이 인간에게 주신 능력이 있다면 아마도 그 능력은 두 번째가 공감력이 아닐까 싶어요. 공감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지만, 공감, 흔히 우리가 사자성어로 역지사지 이런 말을 많이 썼죠. 역시 너는 나를 사지로 보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입장을 바꿔놓는다는 건 어떤 얘기냐면 단순히 내가 너를 좀 더 이해해보겠어, 이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왜냐하면 입장을 바꿔놓는다는 건 정확하게 말하자면, 내가 너의 자리에 들어가서 네가 되어보면 너를 둘러싼 환경까지 내가 이해해볼 거야 라고 하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광의, 곧 넓은 의미의 연민의 능력이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네가 되어본다? 이건 역시 상상이고요. 그렇게 한 번 더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그를 둘러싼 환경까지 본다면 2차 상상까지 이루어지는 건데 대단한 능력이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신이 인간에게 준 능력이 있다면 아마도 그 능력은 더할 것도 없이 뺄 것도 없이 자기 성찰 능력일 거예요. 자기 성찰 능력은 뭔가? 내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그 가운데 내가 잘했던 것과 잘 못했던 것들을 나누어서 그 가운데 성찰, 곧 되돌아보고 이걸 통해서 또 한 번 더 괜찮은 나로 다짐해보는 그 마음, 이걸 우리가 자기 성찰 능력이라고 할 텐데, 자기 성찰 능력이야말로 동물과 구별되는 아주 탁월한 인간적 능력이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성찰 능력이라고 하는 게 꼭 과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의 나의 모습을 놓고 이걸 어떻게 한 걸음 딱 떨어져서 객관화해보는 바로 그 능력도 아마 자기 성찰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건데, 상상력이 참 어려운가 봐요. 표정이 어둡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이 준 우리에게 능력, 곧 상상력과 곧 연민, 곧 공감의 능력과 자기 성찰 능력, 이 모든 것들은 엄밀히 말하면 다 상상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의미 속에 묶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이 이렇게 우리에게 준 능력들을 잘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오늘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이 자리에서 같이 강의를 나눌 수 있는 것도 어쩌면 한 30년 전만 해도 꿈만 같은 이야기일 거예요. 우리가 양성평등이라는 말 자체가 일상 속에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인류사에서도 우리 현장에 들어온 지가 그렇게 오래된 역사가 아닙니다. 그 옛날 영국에서 여성들이 마차에 뛰어들던 그 시대가 1800년대인데 그때 생각해보면 아주 오래된 이야기는 아닌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상을 지금 현재 시점부터 시작해서 미래까지 한번 확장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확장을 해봐야 우리가 단순히 여성이 남성과 이런 차별의 영역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남성도 함께 걸어가고 인류가 가진 자기의 위치에서 나이 불문하고 성별 불문하고 내가 가진 것 소유의 다소를 불문하고 같은 자리에서 너도 한 표 나도 한 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걸 좀 더 넘어서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환경까지 좀 더 고려해 본다면 어쩌면 이게 보다 정확한 양성평등의 의미에 가깝고 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에 더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닐까, 전 이런 주제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그림을 제가 한 장을 딱 준비를 했는데 그림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에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고, 그 로마에 가면 시스티나 성당, 곧 바티칸 시국 안에 시스티나 성당이 있고, 그 시스티나 성당 매주 교황께서 미사를 드리는 그 예배 공간에 천장화를 보면 거기에 프레스코와 곧 채 마르지 않은 회반죽에 염료를 입혀서 그림을 그려가는 방식인데, 그 천장화 꽉 찬 그 그림의 이름이 천지창조잖아요. 우리가 다 알죠. 그리고 모르나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림들 가운데 한가운데 박혀있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 아담의 창조라고 하는 그림인데, 금방 우리가 이 그림을 봐서 그렇지 우리는 그 사이에 로마에 도착한 그 생각, 그리고 바티칸 시국에 들어갔던 그 순간, 그리고 시스티나 성전 안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한번 상상을 했을 거예요. 천장을 바라보며 우리 생각을 떠올리고 그 천장 한가운데 있다는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의 여정이 아주 짧게나마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 공간에 지금 박혀있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보시다시피 이 뭐 아무래도 아담의 창조라고 하는 이 미켈란젤로의 그림인데, 아담의 창조, 신이 창조했겠구나. 아마 여기 있는 나이 좀 있어 보이는 이분은 신일 것이고, 여기 젊어 보이는 바로 이 아름다운 몸을 가지고 있는 이 남성은 아마도 아담일 텐데, 생각해보면 요 신의 이 뒤쪽에 뭉글뭉글한 걸 보면 약간 이게 뇌 모양과 같아서 신은 역시 지혜를 상징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신의 다리가 쭉 뻗어있는 반면에 아담의 다리는 마치 신생아가 그 태어나 다리를 채 펴지 못한 것 같은 미완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이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신의 손가락과 아담의 손가락을 보는 것처럼 인간은 역시 덜 편 존재로 남아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 가운데 보면 요 손가락 사이 공간이 지금 붙어있나요? 떨어져 있나요? 멀리 보이는 게 잘 보이면 주로 노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손가락 사이 공간은 어쩌면 굉장히 낯선 그림이에요. 왜냐? 실제 누군가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낯선 존재가 조우한다는 것, 만난다는 이야기를 한다면 만나는 것, 곧 접점을 갖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지 않나요? 뭐처럼? E.T.처럼. E.T. 그 손가락이 쫙 붙고 빛이 확 일어나는 그 장면 기억하시죠? 옛날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낯선 두 존재의 조우에는 마치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연출을 했던 그 장면처럼 빛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발생하자는 그 취지가 오히려 자연스러울 텐데, 굳이 미켈란젤로가 이 손가락 사이를 떼어놓을 땐 아마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 공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마도 이건 신이 인간에게 허락한 가능성의 공간이고 해석의 공간이고 창조의 공간이고 제2, 제3의 빅뱅의 공간으로 우리가 이제 채워나가야 될 공간이 아닌가. 그러면 이 두 존재는 단순히 신과 인간의 주제가 아니라 너와 나의 주제이고, 나와 내 자식의 문제이고, 동시에 나와 그 다음 세대의 문제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개인과 또 공동체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여러 차원에서 우리가 접점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대상 가운데 우리는 그 사이를 무엇으로 채워야 할 것인가. 이전에는 서열이라는 것들로 채워졌고, 이전에는 우리가 말하는 1대1이라고 하는 공정의 주제로 채워져서 남자가 하나면 여자도 하나지 이렇게 갔는데, 과연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황까지 고려한 아름답고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1대1인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시대마다 가지고 있는 주제가 다르듯 그렇게 우리가 이제 손가락을 맞대고 있는 20세기와 21세기 간의 여러 조합들이 이제는 새로운 지점에서 새로운 정보와 또 새로운 해석을 요청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제가 약간 말이 빠르죠? 그래도 빨라도 발음이 정확하다는 거.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 남자와 여자 사이,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과 젊은 사람, 더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될 그 낯선 존재와의 조우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면 좋을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해도 우영우, 거꾸로 해도 우영우. 요새는 고래가 핫해요. 자, 그러면 이 고래야말로 그야말로 도심 위로 바다가 아닌 허공을 떠다니는 이 고래야말로 우리의 상상에 기반하게 될 텐데,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 그 전에 저 같은 사람, 여성은 무대에 서서 강의한다는 것 자체가 impossible,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얼굴이 대단하나요? 뭐 점기를 하나요? 그렇다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엄청나나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너무 이렇게 빠르게 고개를 흔드는 거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달라지니 저도 무대에 서게 되더라고요. 시대가 달라지니 복장이 편해지더라고요. 시대가 달라지니 제가 원하는 단어들을 원하는 대로 선택해도 괜찮더라고요. 더 흥미로운 건 제가 이렇게 선택한 단어를 함께 나누는데 들음에도 괜찮고 반응하는 것도 괜찮고, 더 나아가서는 조금 더 나아가도 괜찮다는 그 표정과 눈빛들을 보여주시면 지금은 시대가 많이 달라졌구나. 20세기 말, 곧 저희가 1900년대 말, 그렇죠?
98년, 99년 이럴 때 제가 양성평등 강의를 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 나이가 많이 차이 나네요. 그때 생각해보면 짜릿할 정도로 지금의 상황은 주제도 달라지고 듣는 분들의 반응체도 다릅니다. 아, 놀랍죠? 자, 우리의 상상은 마치 고래가 그 도심의 하늘을 나르는 것처럼 이제 완전히 다른 주제가 아니라 CG로 구현되나 그 구현체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주제가 되었고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이 무엇부터 비롯됐는가? 상상으로 비롯됐고 그 상상은 이제부터 시작할 기본적인 이야기들의 주제가 아주 기본 주제가 될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한 세기 곧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엄청나게 오래 살게 됐어요. 안 죽습니다. 올해 초에 92세 된 저희 아버지께 저한테는 이제 손녀가 되는데 와가지고 증손녀죠. 저희 아버지께는 와가지고 이제 절을 한 겁니다. 절을 해서 뭐라고 했냐면 왕할아버지 100살까지 사세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날 저한테 전화하셨잖아요. 야, 나 8년 뒤에는 가야 되냐? 이렇게 전화를 하셨어요. 아, 이제는 100세 시대. 그래서 호모 헌드레드라고 하는 말은 이미 넘어섰습니다. 100 플러스 시대를 살게 됐는데 그 100 플러스 시대의 대한민국은 총 6세대가 지금 함께 살고 있어요. 그래서 경부고속도로를 그 피와 뼈와 살을 갈아 넣어서 만들어내셨던 산업화 세대, 한국전 이전의 출생자들과 이어서 한국전 이후 출생했던 베이비 부머들 69년생까지 우리가 보통 카운트를 하는데요. 이분들이 민주화의 초석을 또 깔아주었고요. 이어서 X세대가 신문물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응답하라 1988, 94, 97을 통과하면서 아, 옛날에 삐삐가 있었구나. 아, 옛날에 시티폰이 있었구나. 아, 옛날에 애니콜이 있다만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후 시대가 넘어가면 우리가 요새 핫하다고 하는 M세대와 Z세대를 합쳐서 MZ세대가 있는데 이 MZ세대, M세대가 가지고 있는 주요 특징 이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자기만의 독방을 대부분이 아이들이 갖게 된 첫 세대인데요. 이때부터 청소년 자살률은 세계 1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고요. M세대가 민주주의와 그리고 자본을 중심으로 해서 공정과 주식이라는 주제로 최근에 완전히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세대부터 본격적으로 자기만의 새로운 풍요를 자기만의 문화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알고 있는 썸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내 거 있는 내 거 아닌 네 거 같은 너, 연인 있는 연인 아닌 연인 같은 너. 썸이란 단어가 나오고 더불어서 밖에 나가서 같이 밥 먹을 때 n분의 1이란 단어가 이 시대부터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할메니얼이라고 하는 과거 시대에 대한 이 로망이랄까요? 일종의 노스텔지아로 할머니를 기억하는 세대이고 동시에 불안도 굉장히 높아진 세대가 됐는데 n분의 1이라는 건 굉장히 재밌는 단어예요. 이제 네가 먹은 건 네가 내야 돼. 내가 먹은 건 내가 내고 이제 나이 많은 사람이 내는 것도 끝났고요. 남자가 내는 시대도 끝났고요. 그냥 각자가 살아가면서 자기가 맡은 바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지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Z세대로 가요. 왜 Z세대일까요? 밀레니얼 세대가 천년단이 끊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태어난 세대라면 Z세대는 20세기가 끝났어. 알파벳 A부터 Z까지 갔을 때 마지막 Z. 그런데 2009년생까지예요. 2009년생까지가 Z세대라는 얘기 뭐냐? 20세기 물이 묻었어. 약간 냄새가 아직 20세기 냄새가 좀 나요. 그래서 Z세대라고 부르는 거고 이후 2010년부터 올해까지도 계속 알파 세대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반도체를 머리에 꽂고 나온 아이들이에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휴대폰으로 태교를 하고 태어나서도 태블릿 PC로 한글을 하면서 연필로 글을 쓰는 시대가 끝난 아이들이 바로 이 세대 아이들입니다. 이후 2025년 이후가 되면 베타 세대가 출생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모든 세대를 합쳐보면 각각의 세대가 말 그대로 2조 500년이 끝나서 대한제국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6.25를 끝나면서 정말 여러 정권들을 통과해서 지금 이 시점까지 온 거거든요. 이런 사이에 얼마나 우리는 많이 변했는가. 중요한 건 이게 세대 구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한 집에 다 같이 살고 있어요. 한 집에 다 같이 살고 있는데 참 흥미롭죠? 집안에서는 차이가 없는데 집 밖에 나가면 차이가 있어요. 옛날에는 집안에서도 차이가 있었어요. 아들이 먼저고 딸이 나중이고 그리고 아버지가 먼저고 엄마는 나중이고 그리고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밥상이 먼저고 아이들 밥상은 나중이고 이제는 모든 것들이 거의 평준화된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한 번쯤 고려해봐야 될 사항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
가정 안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가정부터가 하나의 유리창이고 이런 것들을 깨지 못하고 유리벽을 넘지 못하고 유리천장을 깨지 못하는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분명한 건 뭔지 아십니까? 모든 기본적 가치는 가정에서 생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가정 내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모 교육 굉장히 많이 하는데 부모 교육을 할 때 많은 부모님들이 제가 여쭤보면 도대체 부모로서 무슨 목표를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는지 물어보면 답을 못해요. 여러분은 아이가 있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목표는 딱 하나예요. 둘도 없습니다.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 민주적이고 또 독립적인 시민으로 키워내는 거예요.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으로 키운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독립적이라는 건 뭐예요? 내 일을 내가 알아서 잘 해내고 동시에 내가 어려운 순간,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 줄도 아는 그 힘을 가진 자, 독립적이다 말할 수 있고요. 민주적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이런 것들을 지켜나갈 힘을 갖는다는 것. 이게 민주적인 어떤 태도랄까? 자세랄까? 기본적인 것의 특징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시민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공동체의 원으로서도 활동을 하지만 동시에 이 공동체의 리더로서도 활동을 하면서 이 지역사회가 내가 무엇이고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동시에 어떤 사회로 만들 것인가를 함께 생각하고 공유하면서 지켜나가는 이 힘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시민이라고 부르잖아요. 아이들을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으로 키운다는 얘기 뭐냐면 우리 부모들이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한 주체로서 살아가면서 아이들과 그렇게 살자고 권하고 가르치며 함께 그 가치들을 공유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독립성과 이 민주성과 시민성, 그러면서 동시에 우린 뭐냐? 어른이잖아요. 싫은데도 어른이 됐어요. 어쩌다 보니까 정말 어른이 됐는데 어른 같지가 않잖아요. 좌우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어른 같나요? 그렇죠. 얼굴은 볼 것도 없이 어른입니다. 인생의 선배이고요. 그러나 과연 내 속에 그 독립성과 그 민주성과 그 시민성이 얼마나 배태되어 있는가, 이걸 잘 살펴봐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이 가치들이 그야말로 사회적 평등의 기반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 자식들을 그렇게 키우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더 중요한 항목은 지금 우리가 살펴볼 바로 그 항목이에요. 저기 지금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자, 어느 가족이 지금 야구를 관람하고 있는데, 자, 여기 있는 두 개, A라는 가족과 B라는 가족 중에 어떤 가족이 더 괜찮나요? B라는 더 가족이, A가 더 괜찮나요? 얘는 못 보는 것 같은데, 뭔가를. 그죠? 그 옛날 평등은 무엇이었냐면 1대1대1이었어요. 너와 나의 권리와 너와 나의 상황과 너와 나의 가지고 있는 것들이 모두가 같은 지점에서 같은 것을 갖는 것이라고 보통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렇지 않고 그 사이에도 또 다른 차별의 결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에겐 무엇이 필요할까? 이 사람에겐 어떤 것이 더 필요한가에 대한 생각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평등이라는 가치가 이렇게 된다면 그 다음 우리 여러분들이 다 선택하신 이 B라는 장면에 보시면 모두가 다 즐기고 있는데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판때기가 달라요. 밑에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판이 누군가에게는 키 큰 사람에게는 없어도 되는 것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2개까지 갈 수 있는 요건 뭐냐면 그의 상황을 고려하는 힘, 제가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던 공감력이 이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의 사회적 공감력이 내가 그가 되어서 작아보면 그들은 무엇을 요청하고 어떤 것이 필요할까 그를 둘러싼 환경까지 고려해보는 바로 그 힘, 상상에서 기반하는 거고요. 우리가 오늘 평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 그림을 꼭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평이라고 하는 평등이라는 단어 자체가 자 우리 여기 영어 보면 EQALITY 발음 들어갑니다. Equality, equality. 여기 보시면 여기 똑같은 것 같은데 여기 글자가 하나 빠졌죠. 그 A자 하나 빠지고 L자 하나 빠졌죠. 그렇죠? 요 단어는 오히려 단어가 빠지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형편을 살피면서 평등을 고려한다 그래서 형평이라고 부릅니다. 형평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1대1의 가치가 아니라 그들의 속사정과 그들의 환경까지 고려하는 그 사회의 기본적 방침과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상담 영역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위니카치라는 분이 있어요. 혹시 만나보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도널드 위니캇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 안아주는 환경이란 단어를 써요. 영어로는 holding environment라는 단어인데 안아주는 환경이라는 건 뭐냐면 아이들이 성장하는 동안에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가장 상징적인 단어예요. 그 아이를 키우는 동안에는 그를 충분히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필요한데 그 환경의 이름을 안아주는 환경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평등이란 가치 속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갈 때 평등의 가치를 구현한다면 그 구현체에는 아마 이 사람을 받쳐주는 이 두 개의 칸이 안아주는 환경을 대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한 사람은 생물학적으로만 자라는 게 아니래요. 사회적으로도 자라게 되는데 생물학적 환경에서 자랄 때 그 위니캇이 이야기했던 게 안아주는 환경이었다면 지금 사회적 성장을 위해서 이 사회가 구축해야 될 이 사회에 안아주는 환경은 그야말로 형편을 생각하여 그의 평등을 고려한다는 형평의 가치가 아닐까. 그래서 오늘은 이 그림을 적극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가족으로 쓰는 평등 이야기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함께 하게 되는데 사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평등이라고 하는 건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제공하는데 그 가치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존중이라는 가치예요. 근데 그 존중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냐면 내가 그를 알기도 해야 되고 내가 그를 이해하기도 해야 되고 내가 그를 위해서 때로는 견디거나 참아내야 되는 환경이 있습니다. 내가 그를 알고 내가 그를 이해하고 내가 그를 참아내는 그 환경은 양육 환경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자식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참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러나 잘 참아내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괜찮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고 더 괜찮은 가족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는 건데 되게 흥미로운 연구들이 되게 많은데 특별히 여기 보시면 딸 양육 경험이 있는 아버지들의 행동 변화 연구라고 하는 주제들이 따로 파트가 있는데요. 그 파트에 여러 연구 주제들 결과를 같이 보시면 참 흥미롭습니다. 국회의원들이나 법관들, CEO들 중에 딸을 직접 곧 부모가 손발이 가고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것까지 함께 합쳐가지고 아이를 키워낼 때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힘을 뭐라 그러냐? 부모 투자라고 불러요. 부모 투자가 보다 딸에게 많이 일어났던 그런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해봤더니 흥미롭게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하나, 국회의원들은 봤더니 딸 양육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양성평등 입법 사례가 훨씬 더 증가했다라고 하는 평균값이 나오고요. 또 법관 같은 경우는 양성평등 판결을 훨씬 더 많이 하더라. 왜냐? 딸이 보인 거죠. 그 가운데 내가 남성으로서 살아가며 보지 못했던 또 다른 영역을 그 사랑과 그 손끝에 지문이 닿을 만큼 아이들을 만지고 씻기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그들을 알게 될 때 이런 입법이 충분히 가능한 심리적 꼭 정신적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CEO들 같은 경우 그 아빠들은 봤더니 평등성과 다양성 그리고 여성 채용의 비율도 증가하더라. 이런 형편이라고 하는 걸 경험하고 그걸 함께 공유하는 고 리더 그룹들에게서 나타난 변화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그런 아버지 밑에서 성장한 자녀들 아버지와 함께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실제 이 아버지들과 상당한 영향력을 주고받았던 딸들은 그렇지 않은 딸들에 비해서 유리천장을 깨는 확률이 훨씬 더 높더라는 거죠. 저희 아버지는 그런 분은 아니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뭐 옛날 분이고요. 92세 되셨으니까 옛날 분이시고 저하고는 결이 조금 다른 분인데 다행인 건 저희 아버지는 거의 집에 안 들어오셔가지고요. 제게 영향을 미치고 자시고 할 게 없었어요. 다만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한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배워야 된다. 여자는 교육받아야 된다. 반드시 대학을 가라. 반드시 박사를 따라. 반드시 박사 딴 다음에 집에서 놀지 마라.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 이야기는 저희 아버지가 신념을 가지고 하신 얘기가 아니고요. 엄마가 푸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게 가족의 분위기가 되고 이게 가족의
그야말로 울타리와 같은 일련의 환경이 되는 거거든요. 어쩌면 저희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던 아버지들보다는 조금 더 깨어있는 아버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제 이 자리는 아버지의 영향이 상당히 컸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렸던 기본적 평등의 가치의 핵심에는 존중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이 존중이라는 걸 어떻게 내가 알아? 내가 누구를 존중하는지 어떻게 알아? 집안에서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돼요. 항상 구체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머릿속에만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 고백의 마침표는 항상 행동이에요. 그리고 감탄의 마침표도 항상 행동입니다. 그리고 생각과 통찰과, 그리고 내가 알았다고 하는 이 알아챔의 마지막 마침표도 그 다음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야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러면 우리 집에서 나한테는 누가 제일 중요한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약간 나이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머릿속에 아들하고 딸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가 봤을 때 나한테 물론 잘하는 자식이 넘버 원일 수 있지만 이상하게 엄마들은 아들을 더 좋아해요. 연구에 따르면 이상하게 아버지들은 자꾸 딸 바보래요. 그건 아마 교차 유전의 결과도 있겠습니다만, 아마 우리가 그 옛날부터 꾸준히 우리 머릿속을 차곡차곡 쌓여왔던 일종의 집단 심리라고 하는 누적된 결과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 20세기 인간이기 때문에 20세기 그 남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남성을 통해서 뭔가 힘을 얻었던 그 시절의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들 중에 나에게 누가 중요한가? 옛날에 아버지는 우리 집 대통령, 우리 집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집 장남, 그리고 너는 누구니? 예, 저희 집이죠. 그러면 우리 아버지 세대가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그 가치들을 내 머릿속에 생각해 본다면, 우리 집에서 내 부모님은 누구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그걸 중심으로 하면 집안의 서열 구도가 나와요. 그러면 그 서열 구도, 그게 바로 우선순위라고 할 텐데, 우선순위에 남성과 여성의 가치가 어떤 식으로 배열되어 있는지가 잘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세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한 몰입, 이걸 제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데, 내가 이걸 몰입을 했을 때 그 몰입을 내가 누구에게 더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좀 찾아봐야 될 겁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 중에 아들과 더 많이 몰입하면서 감정적, 정서적 교류를 하고 있는가? 딸과 그런가? 또 남편과는 어떠한가? 아내와는 어떠한가? 한번 쭉쭉 살펴보시면 내 마음속에 내가 우리 가족 안에서 우선순위를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가가 잘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참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자식들 중에도 이쁜 자식이 있고 덜 이쁜 자식이 있어요.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는데 덜 이쁜 손가락은 있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덜 이쁜 손가락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가치들이 내게 완전히 들어와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재정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입에 있는 것들, 머리에 있는 것들을 모두 다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내 마음속에 이런 내가 알고 있기로 이게 평등하진 않고 아이에게 차별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라는 생각이 알고 있지만 자꾸 내 마음이 딴 데로 끌린다면, 이때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있죠. 들키지 말라. 왜냐하면 들키는 순간 상대는 아마 상처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 상처는 때로는 차별이라고 느껴질 거고, 이 차별은 때로는 누군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가족에 대한 여러 반감이랄까, 또 가족에 대한 여러 어려움을 촉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때로는 내 과거의 생각이 나를 지배할 때 때로는 좀 참아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른이라면서요. 다 발설할 수 없죠. 어른이라면서요. 어른은 어떤 사람입니까? 언제든 좋은 판단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안다면 변화할 수 있는 사람인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우리가 함께 봐야 될 장면은 뭔가?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존중의 가치를 가정 내에서 실현하려면 늘 한계가 있어요. 왜냐? 하지 않던 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고요. 또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뭔가를 해내야 된다는 것도, 어른의 역할을 해낸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저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른은 크게 세 가지 물건을 가지고 있어야 어른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물건이 없다면 지금부터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물건이 세 가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시계예요. 시계. 두 번째가 나침반입니다. 세 번째가 지도예요.
시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른으로 살아가면서 누가 나에게 미션을 부과하지 않아요. 지금부터는 나만의 스케줄을 만들어가면서 나만의 일상을 만들어가고 그 일상 속에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침범하지 않도록 나의 울타리를 만들고 내가 타인의 삶에 함부로 개입하면서 관여점을 최소화하며 그를 존중하기 위한 내 심정적 스케줄과 일상의 물리적 스케줄을 알아서 만드는 사람들이 어른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스케줄을 타인의 침범 없이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어른이고요.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나침반인데요. 나침반은 뭡니까? 방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방향은 뭐예요? 엔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방향을 향할 줄 아는 사람 어른일 거고, 그 방향이 맞다고 판단했을 때 그 방향에 함께 가자고 손을 내미는 사람, 그 사람이 어른일 거고요. 그 사람이 부모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방향을 향해 간다는 것 자체가 대개는 가치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평등이란 단어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렇다고 내가 먹어본 적도 없어요. 내가 마셔본 적도 없고 귀를 들은 적도 많지 않습니다. 그럴 때 내가 사회적으로 과거엔 알지 못했으나 새롭게 알게 되어서 이제 우리가 평등이란 그림과 형평이란 그림을 봤죠. 그러면 그 그림에 맞추어서 우리 집에 그 단을 하나 옮겨서 더 높은 곳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 생각의 방향이라고 하죠. 전환을 넘어서 방향을 향해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 지점까지 힘을 내는 사람, 그 사람이 아마 어른일 겁니다. 동시에 이제 세 번째 물건이 바로 지도인데요. 지도라는 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 정글에서 미친 듯이 길을 잃었고요. 인생 밀림에서 수없이 길을 잃었는데 지금도 길을 잃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어떨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때로는 좌절하고 쭈그려 앉아 있을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순간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삶을 독립적으로 만들어가고 그 독립적으로 만들어가는 삶을 내 딸이 보고 내 아들이 보면서 아, 어른의 삶은 저렇게 가는 것이구나. 그리고 자기를 돌본다는 게 이런 의미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도는 심정 지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족 안에서도 가족들이 함께 공유해야 될 가족 지도도 있습니다. 그 가족 지도도 함께 공유하며 그 가운데 가치를 구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안쪽에 있는 심정 지도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면 되게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신데 혹시 만나보셨어요? 돌아가셨어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 있는 두 말을 했는데 물론 중요한 말 많이 하셨지만 첫 번째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이에요. 이분이 이 말을 아주 많이 사용하셨는데 영어로 wounded 힐러라는 뜻인데 wounded라는 건 뭡니까? 상처 입은 거예요. 나는 그렇게 차별을 받았고 나는 그렇게 뒷구석에 박혀 있었고 나는 그렇게 대접받지 못했고 나는 늘 불만이 많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더 괜찮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여기 나와 계신 분들처럼 기꺼이 교육받고 여기 계신 분들처럼 기꺼이 새로운 선택을 하려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더 상처를 넘어서서 그 이상의 것을 해내는 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wounded 힐러 상처 입은 치유자일 거고요. 또 한 가지 이 헬리나 우엔이 했던 많은 말 중에 제 마음에 쏙 드는 말이 있어요.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내 집의 주인은 나래요. 내 집의 주인은 난데 그래서 어떻게 나는 나를 환대해야 된대요. 나를 환대해야 타인도 환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존중하고 싶어? 그렇다면 너 자신부터 존중하라. 그리고 타인도 존중하는 길을 선택해보자 라는 전 그 메시지를 그렇게 들었는데 그럼 먼저 나를 환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나를 조절하고 나 또 어른이고 나는 또 부모고 내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숱한 순간에 실수도 하고 좌절도 하고 때로는 나도 모르는 차별을 하면서 이불킥을 하게 되는 그 순간에 나를 조절하고 내 스트레스를 좀 관리해보고 동시에 내 자신에 대한 위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뭐가 있을까? 7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7가지 방법을 잠시 말씀드리자면 제일 먼저 믿을 수 있는 1인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믿을 수 있는 1인. 믿을 수 있는 1인이라고 하는 건 대단한 거 아닙니다. 언제든 가서 말할 수 있고 어떤 얘기든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갈 때마다 괜찮아 실수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장 좋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되게 아프거나 죽었습니다.
되게 이런 분들은 다른 분들에게도 믿을 수 있는 1인이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 다 받다가 명이 가장 짧은 A, B, C형 중에 C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믿을 수 있는 1인이 없는 경우는 두 번째,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두 번째, 상상의 멘토가 있으면 돼요. 이를테면 이 사람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말할까? 이 사람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대처할까? 이런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분이 있으면 이 사람 상상의 멘토만 있어도 이 상황에 대한 관리는 훨씬 더 괜찮겠다. 왜냐? 어른도 선생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치와 비전을 말하는 사람들, 옛날에는 20세기에는 자이언트들이 있었어요. 거대한 거인, 시대의 거인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들의 가치를 따라가면 됐어요. 그러나 이제 21세기에는 자이언트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거대한 교육의 비전이 있고 그 비전을 가서 따라간다면 우리는 괜찮은 어른들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상상의 멘토, 이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고 이때 어떻게 행동할까? 한 번쯤 상상의 멘토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런 스트레스 상황이나 자기 조절이 필요한 순간에 아주 심플한 방법도 좀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네 번째 같이 묶어서 할 텐데, 저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뭔가 좀 잘 안 되거나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좌절이 되면 저는 항상 뭐라는가? 저는 저희 집에서 걸어서 15분 정도 되는 거리에 카페에 가요. 카페에 가서 거기서 반드시 와플을 먹습니다. 속상하면 그 카페 그 와플, 속상하면 그 카페 그 와플, 속상하면 그 카페. 나중에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속상할 때 그 카페만 떠올려도 위로가 돼요. 마음 근육은 그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로 장소가 한 군데 있으면 좋고요. 위로 음식도 너무 좋아요. 저는 와플을 먹는데 많은 분들이 다른 음식은 안 되나요? 괜찮아요. 대신 한 가지만 정하십시오. 왜냐? 머리 아프면 두통약 먹어요. 배 아프면 소화제 먹습니다. 변비가 있을 땐 변비약을 먹어요. 우리의 심정의 조절이 필요할 때 나에게 처방제와 같은 한 가지 음식으로 처방 음식을 한 거기 때문에 한 가지를 정하시면 좋아요. 그렇게 위로 장소와 위로 음식을 결정하셔서 어른으로서의 자기 조절과 어른으로서의 자기 이 마음의 평화를 잘 유지하는 방법을 갖는 거 중요할 거고요. 위로 노래도 하나 있으면 좋아요. 신나는 노래도 좋지만 또 슬픈 노래도 좋고요. 그러나 저는 같이 우는 노래보다 나를 일으키는 노래가 더 좋더라고요. 저는 비바 청춘을 참고로 좋아하고요. 제가 이걸 너무 좋아해서 제 아들에게 엄마가 죽으면 장례식장에 이 노래를 틀어라.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장례식장에 갔는데 이 노래가 나오면 제가 간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여섯 번째 해당하는 게 뭐냐면 도움을 청할 용기예요. 내가 뭔가 부족하고 때로는 나도 모르는 이런 뭐 차별의 이야기나 차별의 현장 속에 내가 있었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누군가에게 물으러 가야 됩니다. 어른일수록 물어야 돼요. 어른일수록 더 많이 묻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움받을 용기가 아니고요. 한 개인을 넘어서서 어떻게 사회적인 어른이 될 것인가는 도움을 청할 용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손가락으로 꼽아보는 감사 습관이에요. 내가 가진 것을 헤어보면서 내가 가진 것들을 어떻게 지금 상황에 나의 자산으로 삼고 동시에 이걸 바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인가. 이게 어른의 손짓이고 어른의 결단이고 어른의 나아갈 바고, 그리고 그 결단을 하는 그 뒤쪽에서 어른의 뒤통수를 보면서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성장하고 나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공유해야 될 몇 가지 가치가 있어요. 그건 아마 내 마음지도 내 안쪽의 지도 말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공유해야 될 건데, 그 공유해야 될 첫 번째 항목은 뭐냐면 우리 자신들이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가족에 쓰는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고 싶다면 첫째, 핏줄 컨텐츠를 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핏줄 컨텐츠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엄마가 이렇게 넘어지고 자빠졌지만 일어섰다는 것, 아버지가 이렇게 넘어졌지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너희 할아버지가, 너희 할머니가, 너희 외조부가, 너희 외조모가, 너희 증조부, 증조모,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조부, 또 고조모, 현조부, 현조모가 어떻게 우리 가족 속에서 DNA, 그 극복의 DNA를 가지고 일어날 수 있었는지 알려주고요. 그 DNA가 바로 너에게 있다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만이 가지고 있는 그 일어서는 힘이 그 딸에게, 그 아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준다면 어쩌면 차별의 상황에서 자기를 다시 다독이고 차별의 상황에서 다시금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은 남이 줄 수 없어요. 우리 가족 안에 다시금 일어서는 그 힘이 있다는 걸 발견할 때 훨씬 더 충족감과 더불어서 우리 가족의 자부심까지 얻는 과정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어서는 힘 말고도 때로는
신이 곧 나를 도와주고 엄마를 지켜주고 나를 도와주고 네 아버지를 지켜주었던 그 신이 너와 함께라고 할 것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도움이 없는 순간에도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나를 둘러싼 또 하나의 환경, 내가 꼭 종교가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종교가 있으면 더 좋아요. 그러나 부모를 도와주고 부모를 일으켰던 그 신이 너를 도와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도 안정감을 가질 것인지 그것도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가끔 우리가 가족회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회의라는 건 뭐냐? 옛날엔 아버지가 의장하고 나머지는 아버지 잔소리 딱 들은 다음에 끝나는 게 가족회의였어요. 지금의 가족회의는 돌아가며 의장을 해야 합니다. 그건 나이와 상관없고 그건 남녀와 상관없고 그건 위아래와 상관없이 온 가족이 돌아가면서 가족회의를 할 때 이 성장, 곧 가족 내에서 어떻게 평등이 실현되는가, 가족 내에서 어떻게 서로를 배려하는가, 말 못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다양할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내 가족이 나를 존중해 준다는 걸 느끼고 그래서 나도 내 또 다른 의장인 다른 가족을 존중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이걸 문화 컨텐츠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사회를 살아가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동시에 이제는 개별주의 사회 속에서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다른 사람들 사이에 정말 머릿속에 정보는 꽉 차 있지만 존중의 가치는 굉장히 취약해지는 이 시점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보세요. 옛날에 양성평등 관련된 그 주간 행사라면 몇천 명이 있었습니다. 좀 줄일게요. 몇백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몇십 명이 함께 앉으면서 약간 형식적인 행사인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안타깝긴 합니다만 이 행사는 전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여성들을 위한 행사만은 아니에요. 당연히 남성들을 향한 행사이기도 하고 동시에 어린아이들을 위한 행사이기도 하고 노인들을 위한 행사이기도 하고요. 가진 자를 위한 행사이기도 하고 없는 자들을 위한 행사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함께 차별을 넘어서서 평등에 가고 평등을 넘어서서 형평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시대의 상상력을 발휘하는 공간이고요. 동시에 이 시대의 상상력이 막연하게 외부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내 마음 속에서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전 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 좀 정리를 해볼 텐데요. 신이 인간에게 준 이 상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가치가 어떻게 우리를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했는지, 그리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 차별과 평등과 형평으로 넘어갈 때 여러분 머릿속에 A라는 가족과 B라는 가족 기억나시죠? 발판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그의 환경까지 고려하는 그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 그게 형평을 바라보는 사회, 양성평등 그 이상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가정에서 구현할 때 제일 먼저 내 마음속에 흐트러지거나 어른으로서 내 삶을 조절하기 위한, 나를 환대하기 위한 7가지 방법들을 골고루 2-3개씩 섞어서 좀 써주시기 바라고, 이런 어른의 모습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내가 살고 있는 이 가정 안에서 어떻게 네가 DNA를 가지고 이 DNA가 극복의 DNA라고 하는 우리 집만의 그 독특한 아름다움이 배태되어 있는 게 너라는 그 자부심을 심어주시고, 두 번째, 그렇게 더 나아가서 보이지 않는 신마저도 너를 도울 것이고 그 가운데 가족 안에서는 가족회의라고 하는 조금 더 구체적인 항목들을 가져가서 돌아가며 의장도 해보고 그 가운데 리더십과 더불어서 인내하면서도 동시에 격려하고 함께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의 소양을 우리 가정 내에서 실현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 어떤 시절에 살든지 간에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을 것이고 내일보다는 그 다음 날이 더 낫도록 손짓을 저 미래를 향하고 하는 어른의 나침반을, 어른의 시계를, 어른의 지도를 아이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더 나은 사회로 만들지 않게 될까 싶습니다. 자, 이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려고 하고요. 여러분 흔치 않은데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으시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아까 한 가지 말씀드렸죠. 고백의 마침표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삶의 마침표 역시 행동이거든요. 오늘 우리 집에서 또 이 다가오는 추석에 우리 집에서 이번에 작은 평등의 가치를 어떻게 또 어떤 방식으로 우리 집만의 방식으로 실현해 볼 것인지 딱 한 가지 그 방법 생각해 보신다면 오늘 강의는 그 어떤 때보다 어떤 강의보다 여러분들 삶 속에 들어와서 열매를 맺고 또 결실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